여야 정치인들은 한 5, 60명 정도 된다 하고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네. 그중 일부를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일부를 확인을 했는데 이게 되게 쇼킹하죠. 오늘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제 이게 조만간 명단이 다 까지긴 까지겠죠. 특검팀에서 브리핑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보다는 조금 더 공개가 될 가능성이 커 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제목을 윤석열 국정원이 작성한 간첩 의심 정치인 명단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공개하기 전에 이게 다 서사가 있잖아요. 예, 그냥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로 어떤 정치인들을 간첩으로 이제 공작을 했는지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제가 오혁진 기자에게 물어보고 또 설명을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네. 정부 국정원 간첩 공작 별동대, 간첩 공작 별동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원래는 그림자 조직으로 이제 제목을 달까 별동대로 달까 고민 좀 하다가 이게 또 제목이 너무 길다 보면 그 기사가 올라갈 때 이게 노출이 다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별동대로 줄여버렸는데 이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나 민간인들을 사찰을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던 국내 파트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정치인 사찰이나 민간인 사찰하지 말라고 해서 국내 파트에 네, 맞습니다.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시켰잖아요. 네. 예, 금지시켰는데 그 관련이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제 국내 파트 출신 사람들이 방첩 정보를 이제 좀 수집을 해야 된다. 네. 이게 방첩이라고 하면 대공 업무의 상위 버전인데 그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기관 또는 해외에서 뭐 간첩 또는 해외 스파이,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예.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그런 정보기관에서 우리나라 국내 정보를 빼가는 것을 막는 그런 그런 것들이 방첩 업무라고 하는데 그런 방첩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국내 파트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2022년에 만든 게 대북 방첩센터입니다. 얼굴이 반만 나와요. 예. 저거를 보면서 내가 반만 나온다 그러면 좀 움직여요. 예. 점점 우리 시스템에 오 기자가 이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만 있어요. 다른 데 가면은 뭐 PD도 있고 작가도 있고 그렇죠. 하잖아. 네. 여기는 그런 게 없어. 부실 그 자체.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아까 파리 박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한 마리를 그저께 못 잡고 내가 퇴근했거든. 파리요? 근데 어제 방송을 하는데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근데 방송 도중에 잡을 수는 없잖아. 방송 끝나고 잡았는데 3마리더라고. 네, 3마리가 파리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 저번에는 안 잡고 그냥 갔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한상진 기자랑 3시간 동안 파리만 잡았다. 알깠나 봐. 하여튼 그런 열악하지만 내용만은 다른 데서 사실 이거 근데 되게 놀라운 일 아닌가요? 지금 대명천지에 간첩으로 민간인과 정치인들을 간첩으로 의심하면서 사찰을 벌였고 일부 인원들에게는 또 감청까지 벌였는데 감청이 뭐냐면 도청입니다. 도청. 영장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좀 이따 이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여기 보면 2022년 말 국내 파트 출신 간부들을 방첩센터에 집결을 먼저 시킨 거네요. 네. 예, 이제 집결을 먼저 시키고 이게 언제 집결을 시킨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네. 그 땡땡 방첩센터라는 건 원래 있었고요. 근데 저 이제 방첩센터장이 김규현 전 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김규현의 전 비서실장이 이제 방첩센터장이다. 네네. 오른팔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 민간인 포함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했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저 이제 명단을 작성한 거는 이제 판단 땡땡처라고 있습니다. 이건 방첩센터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럼 잘 봐야 될 게 기관이 2개네. 국정원 내 부서가 예. 방첩센터 그리고 판단처. 예, 판단처로 이렇게 해서 판단처에서는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했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게 방첩센터가 1차장 산하거든요. 네. 그리고 판단 땡땡처 판단처가 2차장 산하입니다. 1차장. 예. 그리고 판단처는 이건 2차장.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처가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이게 이제 특검에서 발표를 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오혁진 기자가 얘기한 거는 이 방첩센터 이건 처음 나온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방첩센터에서 먼저 사찰을 하면 예.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음. 얘네들은 북한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보위의 세력 명단에 넣는 겁니다. 아, 사찰을 한 다음에 방첩센터에서 먼저 1차로 하고 예. 다음에 판단처로 넘겨가지고 예, 맞습니다. 명단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 이 지금 안보 위해 세력 명단 한 500명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따가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 정치인들 누가 국정원에서 간첩으로 의심받으면서 이 명단에 들어갔는지 밝히겠습니다. 상부 지시로 작성했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종합특검팀에서 국정원 관계자 40여 명을 참고인 조사하면서 예. 진술한 내용입니다. 진술? 예. 아, 상부 지시로 작성했던 진술을 확보한 거죠. 확보했다. 네, 네. 이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네요. 이게 네. 어쨌든 인지전이 실제로 기획됐고 시도를 했었다. 예. 국정원 측에서는 일부 내부 반발로 그 무산됐다라는 예. 게 공식 입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방첩 담당 부서장과 인지전 담당 부서장이 그 인정을 한 겁니다. 종합특검에 가서. 예. 명단 관련, 그다음에 인지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거를 계획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예. 국내발인지 외국발인지 구분할 수 있겠냐는 지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성 정보 대북 또는 이제 우리나라 뭐 안보에 위협이 예. 될 수 있는 그런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건지 예. 외국에서 생산된 건지 구분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부서장이 지시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엄청난 일인데 지금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신천지 타령을 막 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국민의힘도 가입하고 민주당 가입을 했겠지. 국민의힘에 뭐 한 5만 6천 명인가 가입을 했다며. 네. 근데 그거는 진짜 조직적으로 이만희가 지시해서 한 건데 민주당에선 자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 3, 4명 아직까지는 그런데 더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갑자기 신천지 타령을 해서 그 신천지 세력이 반명 세력과 연합을 해서 뭐 작전을 짜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엉뚱하게 방향이 흘러갔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는 종합특검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원 관계자들이 가서 이렇게 다 진술까지 했는데 여론 조작뿐만이 아니고 민간인 사찰뿐만이 아니고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는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엮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이거는 새로운 사건이죠, 사실은. 예. 근데 내란과의 연계성도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이가 나중에 싹 다 잡아들여 대공수사권 줄게라고 홍장원 차장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 이거를 염두에 뒀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간첩 명단을 만들어 놓고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 내가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이 얘기한 것은 윤석열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안보 위해서 윤석열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거 중요한 뉴스인데. 근데 이제 국정원은 저번에 우리가 첫 번째 방송했을 때 국정원에서 갑자기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인정했던 내용이 뭐였죠? 그게 네. 2022년 5월, 그러니까 저는 기사를 2023년부터라고 썼거든요. 근데 국정원에서 2022년 5월부터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 민간인들에 대한 연계성 의혹을 조사한 적이 있다. 2022년 5월. 네. 윤석열 취임 때부터네. 네, 네, 윤석열 취임 때부터 여야 정치인을 막론한 정치인들을 간첩인지 아니지? 네.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한 적이 있다. 네. 데스킹을 해줬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2023년 말이라고 네. 기사를 썼는데 네. 2022년 5월부터라고 하니까 저도 좀 쇼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국정원에서도 이거를 뭐랄까 인정을 하면서 네. 기사가 쏟아질 줄 알았겠죠. 국정원도. 그렇죠. 자기들이 인정을 했으니까. 네. 원래 국정원은 인정 안 하거든요. 전 처음 봤어요. 인정하는 거를. 그리고 심지어 더 디테일하게 오혁진한테 알려주고 막 널리 퍼뜨려라 뭐 이런 건데 와 이게 묻히네. 그래서 네. 모 언론사에서 국정원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가지고 네. 이제 조금 더 국정원의 입장이 더 디테일하게 나온 건 있어요. 그 이후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 브리핑도 하고 그다음에 성명서도 내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막 화력이 이렇게 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예를 들면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그 징역형 받은 거 2개 혐의 중에 하나가 윤우진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인데 그것도 언론이 안 썼거든. 2012년 13년 당시에
이거는 검사 범죄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언론이 그냥 집단적으로 안 쓰면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우진이는 해외 도피해서 인터폴 체포돼서 들어왔는데도 구속영장 청구도 반려하고 구속영장도 경찰이 신청한 거를 검사들이 반려하고 2015년에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없었습니다. 왜? 집단적으로 안 썼으니까 국민들은 모르지. 그렇죠. 요즘에 와서 윤우진이란 말 들었지 대부분 못 들었잖아요. 한상진 기자 혼자 계속 쓴 거야.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쓰다가 결국에 그게 이제 윤석열의 당선 무효로 이어진 거니까 그때 한상진이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그 취재를 이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이번에 판사가 판결을 저렇게 깔끔하게는 못했죠.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오혁진 기자의 취재가 10년 후에 빛을 발할 수도 있어. 아니,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예, 10년 후에. 예. 오늘 뭐 우리 꺼먹살이님도 그렇고 역대급 하락장이네. 뭐 이게 방송이 지금 뭐 간첩이고 뭐고 지금 그러니까 간첩이고 뭐고 시기가- 나 다 끝났어 그냥.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런 날이 오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정권 지지율에도 크게 영향이 갈 거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또 젊은 층이 집 사기에는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아마 주식에 많이 투자한 분이 특히 20, 30대, 30, 40대가 많은데 이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대출까지 하고 그랬다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예, 되게 걱정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ETF고 뭐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래서 해명이 뭐예요? 국정원은 일단 저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가 이 현안 TF거든요. 예. 근데 저 문건은 국정원 서버에 등재된 문건입니다. 아, 이건 서버에. 네. 그리고 그리고 안보위에 세운 명단은 저 그 명단을 실제로 작성하는 별동대가 따로 있어요. 예. 거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방첩센터, 예. 그 방첩단, 그리고 현안 TF로 발전이 된 건데 예. 현안 TF 애들이 수기로든 본인 개인 PC에다가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저 서버에 등록이 된 거는 작성을 한 인물들이 작성한 사람들이 예. 어떤 문건에다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작성을 해놨는데 국정원 자체적으로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서 북한하고의 연계 의심 정도의 그 뭐 농도에 따라서 뭐 A, B, C, D 뭐 이렇게 해놨겠죠. 네. A, B, C, D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인정된 사람들만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건이 엄밀히 말하면 두 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러면 종합특검이 확보한 건 뭐예요? 명단. 국정원 서버에 등록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네. 지금 종합특검이 확보한 거는 네네네. 그죠? 이거고. 네. 이거는 서버에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서버에 있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 인물들입니다. 예. 이 인물들이 누구냐면 여인영이 홍정원 차장에게 불러줬던 10여 명 중에 3명이잖아요. 네. 예. 최재형은 없었어요. 이 중에. 네. 이 중에 지금 최재형이 없었어가지고 종합특검이 홍정원 차장한테 이걸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최재형을 왜 안 적었냐 뭐 이런 식으로죠. 근데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최재형이 있었다. 디올백 그 최재형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해서 종합특검의 의심은 제가 볼 때는 여인영이 불러줘서 처음 들은 게 아니라 너 원래 알고 있었잖아. 홍정원 차장한테 이런 식으로 추궁을 했던 건데 홍 차장은 그 명단을 본 적도 없고 그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제가 볼 땐 종합특검이 좀 수사를 잘 한다면 제가 검사라면 비상계엄의 그 체포 명단은 1차 체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차, 3차 해갖고 노상원 수첩보면 다 막 배에다 실어가지고 백령도에 가다 배를 침몰시키고 막 이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거 대상의 원본 데이터 풀을 국정원이 만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거든요, 저는. 근데 수사는 그 방향으로 제가 검사라면 그렇게 수사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시간도 별로 없고 지금 그래가지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하여튼 두 자료는 국정원의 해명. 이것도 이제 국정원이 또 우리 오혁진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 잘 안 하는데 처음 왔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치인 북한 연계 조사는 내부 반발로 뭐 중단이 됐고 관련 거짓 보고 의혹도 부인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국정원에서 해명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친절해. 우리 오혁진 위로다 국정원 가는 거 아니야? 저 안 갑니다. 최근에 저 기자 중에 한 명이 기자들이 들어가요 가끔 국정원에. 그리고 기자 시험을 준비하다가 기자 시험이 하도 떨어져서 국정원 간 사람도 있어.
진짜. 왜냐면 국정원 시험이랑 기자 시험이랑 비슷하거든. 논술 약간 이런 거. 논술이 있고 작문이 있고 뭐 시사 상식, 네. 일반 상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시험이 비슷하니까 한번 친구 따라서 봤다가 국정원 공채로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저는 그 시험은 쳐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 보면 참 이제 얼마나 국정원에 공채로 들어가서 열심히 막 일을 했는데 갑자기 댓글 쓰라고 하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 진짜로. 와. 그래서 보통 근데 그 짓을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인지전이란 거, 그 황희도 씨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황희도 씨 알아요? 누군지? 네, 농민재단. 네, 이사. 황희도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 인지전을 통해서 이걸 확산을 시킨다. 네, 네. 예를 들면 극우 논리, 부정선거 논리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거기 인지전을 하는 주체 중에 한 명이 국정원이었다는 사실이 오혁진 기자의 취재로 처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국정원이 어떤 정치인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잡아 넣으려고 했는지 그 명단은 광고를 본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간첩 의심 명단입니다. 네. 이게 정말 황당한 게 윤석열 국정원이 국민의힘 사람들도 사찰을 하고 간첩과 연계성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장성민은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를 얘기했죠. 했는데 장성민은 심지어 대통령실 무슨 비서관이었는데 미래전략기획관이었어요. 미래전략기획관. 그러니까 한 자리 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네요. 그죠? 네. 2022년도에 장성민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사찰을 했어. 황당하죠, 진짜. 예. 이분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호남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분이 원래 DJ 계열의 네네. 인물이고 광주 출신인데 장성민을 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안철수는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김기현 전 국정원장이 장성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간첩인 것 같다라는 의심으로 예. 도청하고 미행하고 그런 게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왜 했냐면 김기현 전 국정원장이 장성민 간첩이 아니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거야. 도청까지 다 한 다음에 간첩 아니네. 결론을 내고. 그래서 네. 공직기강 비서관 그때 이시원이 장성민한테 가가지고 인사검증 차원에서 해봤는데 깨끗하시더라. 저희가 저번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해. 왜 그러냐면요. 감청을 영장을 받아서 해야 돼요. 이게 통신제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 통신제한 조치 감청을 하려고 하면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영장을 발부받아서 감청을 2달 할 수 있거든. 네네. 2달하고 2달 연장을 할 수 있는데 해봤더니 간첩 아닌. 보니까 미행도 했어. 그지? 사생활 누구 만나는지까지 다 했는데 간첩이 아닌데 영장을 발부받으면 이 영장을 그러니까 장성민한테 이 영장 발부 사실이 통보가 가요. 6개월 후인가. 통보가 가니까 난리가 난 거지. 야, 장성민이가 우리랑 같이 일하는데 뭐 자기를 감청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국정원에서 이시원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렇죠. 원장밖에 없지 뭐. 원장. 그래갖고 아니면 김태효던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네가 가서 잘 설명을 좀 해라. 라고 했대요. 이게 이제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었는데 장성민 씨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갖고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 안철수가 있었는데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네. 근데 한동훈이 왜 들어간 거죠? 한동훈 같은 경우는 2023년 말에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2023년 11월경에 한동훈이 옷을 벗습니다. 네네네. 법무장관 옷을 벗고 그 다음 달인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맞죠? 맞습니다. 옷을 벗자마자 국민의힘으로 갈 때 그리고 2024년 총선 기간에 김건희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요. 소위 말하는 문자 익십 논란. 김건희가 누구누구 공천을 해주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유죄 확정된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도 공천 주라고 했잖아. 밀어주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그걸 또 말을 안 들었지. 그렇죠. 저는 그 말을 김건희의 부탁을 다 거절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일부는 들어주고 일부는 안 했던 건데 결국에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구 공천을 다시 안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보면 나중에 일이 진행되고 확장되는 걸 뒤돌아보면 그때 만약에 창원 의창구 김건희를 해가지고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다시 줬잖아. 그럼 명태균 게이트가 터질 이유가 없죠. 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쭉 가는 거였는데 한동훈이 그걸 거부하고 꼬이고 김상민이 해줘라 그랬는데 김상민이도 안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옷을 왜 벗었는지 알아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잘 나가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서 잘린 이유가 제가 취재하기로는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영수회담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대. 이재명과 영수회담 여야 이제 야당 대표가 맞는 윤석열을 하려고 했대요. 이게 윤석열 측근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동훈이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자기가 무조건 구속시킬 수 있다. 이재명은 자기가 잡으니까 내가 무조건 구속시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큰 소리 빵빵 쳐놨다가 2023년 9월 26일인가 이재명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잖아. 네. 그래서 한동훈이 잘린 거야. 이게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보면 되게 합리적인 타임라인이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윤석열이 작전을 바꾸는 게 야 한동훈 저 새끼만 믿고 있다간 큰일 나겠다. 라고 하면서 10월 11월경에 사령관을 바꾸죠. 네. 박종군, 여인영, 이진우 이 세 명의 사령관을 딱 그 달에 한꺼번에 바꿔. 이재명 야당 대표가 구속이 됐다 그러면 계엄은 안 일어났어요. 오로지 목적은 하나였거든. 이재명만 잡아 죽이면 되는 목적이었는데 한동훈이가 그 미션을 실패하면서 이제 군을 동원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죠. 이게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발표를 할 때 2023년 10월경부터 내란을 마음 먹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9월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군을 동원해야겠다는 내란의 결심이 섰던 것이고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근데 그랬던 한동훈이 갑자기 정치를 한다고 국민의힘 가서 비대위원장이 되니까 빡돈 거지. 예. 그러면서 김건희가 부탁했던 그 공천도 틀어지고 하면서 김영선은 공천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일이 쫙 흘러간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그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터지고 2024년 12월 3일은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된 날이에요. 구속 기소된 날입니다. 근데 박성재 재판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12월 3일에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전화를 해서 명태균이 어떤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지 명태균 사건 정리해서 들어오라 그래요. 보고하러. 박성재가 가서 보고를 해요. 박성재도 모르니까 대검에 파악을 해서 그때 당시에 초미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황금폰이었잖아요. 근데 12월 2일에 명태균의 변호인이 이 황금폰 민주당에 넘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명태균 뭐라 그러냐면 아니 박주민 의원 내가 오라 그랬는데 박주민이 안 와가지고 내가 이걸 못 넘겼다 이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민주당에 넘길 거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 전체적인 기록을 파악해 보니까 윤석열이 명태균의 저 황금폰 있잖아. 녹음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확인을 하게 된 시점이 창원지검에서 그러니까 2024년 11월 초에 11월 1일인가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명태균의 녹음 파일의 존재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써요. 녹음 파일은 확보 못했는데 이게 PC에서 재생된 흔적이 있더라라고 수사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명태균과 윤석열, 명태균과 김건희가 나온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전수 분석을 해가지고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 그거를 제가 2025년 1월에 뉴스타파에서 내가 공개를 했잖아. 방송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의 저 말이 명태균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한 달 안에 정권 끝낸다 그랬어. 나 구속시키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뜨린다 그랬는데 진짜였던 거야. 진짜였던 거야. 윤석열이 그러니까 2024년 11월 7일인가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명태균 그거는 부인이 뭐 하여튼 뭐 우리랑 별로 관계 없고 조금 도와주다가 우리가 연락 끊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증거들이 많이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USB에 자기 윤석열과 김건희의 통화 녹음 파일 주잖아. 근데 조선일보가 그걸 보도를 안 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볼 땐 그 하나만으로도 조선일보 문을 닫아야 돼요. 명태균이 줬잖아. 그럼 정상적인 기자라면 그걸 보도 안 하냐? 보도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그 조선일보가 그거를 자기들 목적으로 위해서 뭐 써먹었네 안 써먹었네 이런 얘기가 있고 뜬금없이 김건희가 내가 조선일보 폐간시킬 거야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는데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녹음 파일이 각각 하나씩 있잖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녹음 파일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윤석열이 극단적으로 그럼 왜 그날 했냐.
박성재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녹음 파일도 있고 녹취록도 있고 무슨 뭐 카카오톡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고 보고를 받은 거잖아. 그날 한 거야. 그래서 왜 12월 3일 평일에 했을까? 토요일에 했으면 되는 걸.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금요일 밤에 하든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금요일 밤에 다 내려가거든. 그렇게 신속하게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날 밤에 굉장히 급했던 그런 사정. 이게 어찌됐든 검찰이 확보를 하고 명태균이 야당에 주고 이렇게 되면 언론을 통해 나오든지 재판을 통해 나오잖아요. 이 증거가 녹음 파일이. 그게 녹음 파일이 너무 통치를 할 수 있나? 국가 통치를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서부터 모든 스토리는 시작이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오늘 요호진 기자가 중요한 안보 위해세력 명단하고 뭐 방첩단 명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성공했을 때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이 세력 잡아들이려고 해서 죽여 없애려고 했던 세력들 네. 이다. 근데 한동훈은 왜 들어갔나 했더니 2024년에 이제 법무부 장관 옷 벗고 나서 네. 양측이 갈등이 심해졌을 때 들어갔구만요. 맞습니다. 네. 간첩으로 지금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민은 그냥 의심만으로 해봤을 때 쟤는 간첩이 아니라고 네.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기현 전 국정원장이 옷을 벗고 나서 네. 현안 TF 차원에서 생각했던 게 그럼 보수 진영에 들어와서 엑스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를 배신했거나 호남 출신 또는 민주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거다라고 해서 안철수 한동훈이 들어온 겁니다. 야, 안철수는 심지어 그 단일화까지 해준 사람인데, 야, 안철수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게 쇼킹하네요. 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래갖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당대표 출마하신 분이 벌써 2명이 있네요. 여기 김민석, 유시민, 송영길, 김부겸, 우상호, 박지원, 임종석, 박선원, 진성준. 예, 진성준 의원은 저희가 앞서 한번 공개를 했는데 더 있죠. 파악된 것만 이 정도. 네, 파악된 것만 이 정도고 여야를 합치면 한 50명이 좀 넘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것은 김민석, 유시민, 송영길. 예, 일단 이렇게는 간첩으로 엮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난 이게 진짜 쇼킹하던데. 누구요? 아니 이분은 박지원. 이분은 전직 국정원장 아니야? 네, 전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을 지금 간첩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그 국정원 그 빨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DJ 때, 예. 그러니까 저 안보 위해 세력 그 종북 좌파 개놈지도라는 그 명칭을 만든 사람이 예. 국정원에서 퇴직하고 그 극우 세력 사상을 되게 좀 전파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예. 뭐 강연한 이지면서. 네. 근데 그 사람이 박지원 전 원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을 그 안보 위해 세력 명단 거기 이제 넣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예. DJ 때 어쨌든 북한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좀 되게 우호적이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박지원이. 그래서 간첩이다. 그래서 그 명단에 넣었다는 거예요. 야, 대박이네. 전직 국정원장을 간첩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 아까 하시는데 당연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있었을 것이고 이게 저희가 이제 파악된 것만 파악 안 된 걸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굳이 이걸 간첩이라기보다는 국내 민간인 사찰을 못하니까 간첩 연계 종북 세력 의심을 하면서 자기들이 사찰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이 다 간첩이면 우리나라가 북한이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지. 이분들이 다 간첩이면.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불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첩 연계 세력, 의심되는 세력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감청도 하고 미행도 하고 자기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네. 국가보안법, 간첩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이게 아마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명단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거 외에도 예. 이제 굉장히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들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이제 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벌써 당대표 2분 이렇게 계신데 그리고 여기 최고위원 있고. 근데 아무튼 더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있었을 것이고 뭐 정청래 전 대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머지않아서 대부분의 명단이 한 다음 주면 그죠? 예. 조만간은 조금 더 많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명단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공개가 되면 그때 이슈가 크게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때까지 좀 참아요. 오늘은 국정원을 동원한 윤석열 정권의 내란 명분 만들기,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종합특검 조사에서 윤석열이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시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하라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정치인을 포함한 대형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을 동원해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던 그 진짜 목적은 바로 영구 집권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불법 개헌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첩보와 정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며 사건의 전모는 이후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2023년 8월 윤석열은 8.15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와 다른 쪽에 서 있다고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어 탄압하는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나 들었을 법한 얘기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혀를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탄이었습니다. 계엄의 명분이 절실했던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 발언 직후부터 김규현 국정원장은 대규모 정치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0월경 국정원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관계 담당자 40여 명을 간첩 사건으로 엮으려 했다는 내부 제보가 바로 그 당시 2023년 10월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전 정권 죽이기의 대단원을 초대형 간첩 사건으로 마무리 짓고 계엄으로 내달리려 했던 것입니다. 국정원이 대형 간첩 사건 조작을 시도하고 있을 때 윤석열 본인은 12.3 내란에 동원된 사령관들을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자리에 앉히면서 계엄 지휘 실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정원에서 간첩 사건만 만들어주면 즉시 계엄을 할 준비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막상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고 해보니 아무런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실패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들을 간첩이라고 낙인 찍고 법정 최고형도 생각을 했겠지만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의 1차 대규모 간첩 사건 조작 시도는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망령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을 충실히 따랐던 조태용 원장이 24년 1월경 국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실은 조태용 원장에게 국정원이 이석기 사건과 같은 대형 간첩 사건을 적발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국정원은 본격적으로 다시 간첩 사건 조작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재야인사, 윤석열 반대 세력, 노동계, 그리고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엮어서 대형 간첩 사건을 터뜨려 재야 세력 및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그룹을 제거하고 총선에 영향을 끼치고
계엄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대남 영향력 공작 대응 TF까지 만들어 놓고 그 추진 경과를 18차례나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2024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조직을 만들고 정치 관여를 하며 간첩을 조작해서 계엄을 시도해 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제2차, 저는 이것을 2차라고 부릅니다. 국정원의 2차 간첩 조작 사건 시도 또한 전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허무맹랑한 헛수고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민주당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총선에서 승리하자 조태용 원장은, 당시 원장은 정치인 대상 간첩 사건을 다시 한번 추적하겠다고 윤석열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일부 당선자들이 고정 간첩과 연락됐을 수도 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그 대상자 명단에 여당, 야당 도합 정치인 4명도 포함시켰습니다. 자나깨나 계엄할 생각만 하던 윤석열 입에 딱 맞는 국회에 간첩이 있다. 국회 간첩 사건을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조태용이 윤석열에게 보고하고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조태용의 간첩 조작 사건 시도는 국정원 직원들의 저항으로 실패했습니다. 정치인을 미행하고 감시해서 꼬투리를 잡아내라는 지시를 직원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간첩 사건 추후 보고, 소위 추보, 간첩 사건 추보가 올라오지 않자 조태용이 화를 내면서 해당 부서장을 불러다가 질책하고 심지어 이 해당 부서장과 해당 부서에 감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부서는 도저히 정치인들의 혐의점도 없고 법적으로 수사할 근거도 없다라고 해서 감찰 조사마저 해당 부서의 정치인 간첩 조작이 근거 없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버리자 조태용은 결국 3차 간첩 조작 사건이 헛수고로 끝나게 되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24년 5월이었습니다. 국정원을 통한 계엄 정당성 확보에 실패한 윤석열은 그 직후부터 다른 경로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광분했습니다. 문기로 북한을 도발하고 정보사 요원들까지 동원해서 북한을 자극하여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11월까지 꾸준히 가열차게 도발을 유도했으나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북한 도발 유도조차 실패한 윤석열은 결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명태균 게이트와 영구 집권의 헛꿈을 위해서 12월 3일 불법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은 국정원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계엄 정당성 옹호 문건, 소위 입장문에서 스스로 12.3 비상계엄이 불법임을 인정했습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니라 정치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미국 측에 실토하였습니다. 조태용은 윤석열 안보실로부터 전달된 이 한글판 입장문을 직접 해외 담당 부서장에게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국 CIA에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영문으로 바꾸어서 번역을 한 실무자의 초안을 조태용이 받아보고 이 초안을 자신이 외부에서 데리고 온 비서관에게 다시 한번 교정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교정을 맡은 최종본을 들고 해외 담당 부서장이 CIA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이 문서를 읽지는 않고 그 내용을 구두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구두로 설명하는 가운데 윤석열이 정치적 난관을 해결하고자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요지의 입장이 전달된 것입니다. 한편 홍장훈 차장은 이 결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장훈 차장은 12월 3일 계엄 이후 12월 4일 1시 6분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그 순간을 보고 1시 45분 퇴근하였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시도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2008년 촛불항쟁 직후부터 작성된 것으로 이명박 국가정보원에서 최초 명칭은 정북 좌파 명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북 좌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안보 위해 세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단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10수년 전부터 국정원 내부 극우 세력이 암암리에 유지하다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마치 충성서약을 하듯 사상을 입증하듯이 지휘부에 들이밀었던 정치적 반대파의 명단이 바로 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정원 보고서에 첨부되어 만약 윤석열이 국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비상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다시 준다면 대대적으로 이들 명단에 포함된 해당 인물들을 체포할 수 있는 실행 준비에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암기부의 포갑적 형태가 떠오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되는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상당히 큰 규모의 명단이며 여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12월 3일 비상계엄은 우발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국정원을 시켜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간첩 사건을 초대형으로 조작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였고 마침내 군을 직접 총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뒤집어 영구 집권을 노리려 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방위적인 내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 내 일부 극우 세력이 20년 가까이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반대 세력 명단, 즉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보고 계엄 분위기 조성에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입니다. 과거 공안 통치 시절 국회의원 명명을 북한과 엮어서 초대형 간첩 사건으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계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틀대로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대형 간첩 조작 사건과 내라는 민주시민과 국정원 내에 투철한 전문가 의식으로 가득 찼던 직원들에 의해서 차단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란의 시작과 끝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의도와 구도, 목적, 노상훈 수첩과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의 관계까지 계속 더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된 간첩 사건 조작 시도를 철저히 규명해 주십시오. 김기현, 조태용 원장 등 당시 지휘부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받는 이 상황에서 즉각 다시 조사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또 최근에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추가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반대파를 안보 위해 세력이라고 딱지 붙여 간첩 사건까지 조작하려 했던
정치 공작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국정원은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준비되고 실행되었는지, 또 여기에 일부 언론과